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해 1차 회담과 가장 다른 것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담판을 벌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만일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북한과의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해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박수를,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반드시 세울 것이며 이 장벽은 반대편이 보이는 소위 see-through 강철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법 이민자들이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강하게 했고 나는 그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단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이 만들어낸 허위 진술들을 팩트체크하는 데에 며칠이 걸릴 것이라며 상당수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와이 주의회가 오는 2024년까지 주 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교인들이 시가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교회 건물을 담보로 수십만 달러를 빌린 담임 목사에게 재정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북극 한파로 타격을 입은 시카고 일원에 이번에는 얼음 폭풍, 아이스 스토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아예 언 상태로 내리는 얼음눈으로 인해 관계 당국은 오늘까지 주민들의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2월 6일 수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김정은은 아주 좋은 관계, 돈독한 관계입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As part of a bold new diplomacy, we continue our historic push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과감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Our hostages have come home. 미국의 인질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Nuclear testing has stopped. 핵실험은 멈췄고 And there has not been a missile launch in more than 15 months. 북한은 지난 15개월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내가 만일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내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북한과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네, 이 대목이 가장 논란이 되고 또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만일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북한과 대규모 전쟁을 벌였을 겁니다. 라는 대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 터인데요. 내가 만일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중간에서 약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만일 북한과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라는 얘기가 끝나자 일각에서는 웅성거림과 함께 공화당 의원들은 이걸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멈칫멈칫거리면서 어색한 엇박자 박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네, 중간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시죠?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네, 일각에서는 야 하면서 박수를 힘차게 치려고 합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충격을 받은 듯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이 어색한 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ith North Korea. 네, 그 뒤에 단상에 앉아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당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면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 상황에서 밝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We will meet again.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again이라는 것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7일과 28일 베트남 시간과 장소가 어제 결정됐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7일과 28일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은 오는 27일과 28일, 장소는 예상했던 대로 베트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이며 미국은 무엇을 줄 것인지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 이후 서로 밀고 당겨온 협상의 결과물이 260여일 만에 나올 전망입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밤 의회 국정연설에서 북미 베트남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인질들이 돌아오고 핵실험은 중단됐고 15개월간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북한과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이 공평한 몫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습니다. CNN은 개최 도시는 하노이와 다낭을 놓고 아직 논의 중이라며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지만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을 선택한 건 평화와 경제 번영이란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의 성패는 평양 실무협상에서 영변을 포함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와 종전선언을 합의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한 가지씩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27일과 28일이라고 말했죠. 이 말은 1박 2일 동안 베트남에 머물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난 1차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단 하루 만에 있었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첫 만남이다라는데 거기에 의미를 뒀다면 이번에는 무언가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당연히 볼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을 둘러보면 다시 되새겨보니까 이랬었습니다. 두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한 2시간 정도만 만났습니다. 2시간 정도에 걸친 단독회담,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점심 먹었고 점심 먹은 후에는 짧은 산책을 한 후에 바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이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공동성명에는 뭔가 뚜렷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그저 포괄적인 표현이 있었을 뿐인데 이번에는 다르죠. 1박 2일이니까 뭐 첫날 만찬도 함께 할 수 있고 다음날 단독회담, 확대회담 다 가질 수 있고요. 둘째 날 또 역시 점심까지 먹을 수 있고 점심 후에 좀 더 긴 산책을 통한 멋있는 모습도 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엔 1박 2일 회담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발표했지만 개최 도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함께 만났던 시간은 4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북미가 회담 전날까지
최선희 성김 라인 간 실무 협상을 벌였음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표와 상응 조치엔 합의하지 못했던 상황. 따라서 정상회담 당일엔 통역 시간까지 감안하면 양 정상 간 충분한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이 1박 2일로 잡힌 이유로 분석됩니다. 2차례 이상 회담을 하거나 공동 만찬도 가능한 일정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엔 충분한 논의를 해서 손에 잡히는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보자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경우 한국이나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등 추가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박 2일로 돼 있고 두 번째 날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전선언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는 못 박았지만 이번에도 도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하노이를 원했고 미국은 다낭을 원했던 만큼 양자 간 아직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대사관 등 거점이 있는 하노이를 고집하면서 회담 장소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북미가 경호상의 이유로 발표를 미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회담 날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만큼 조만간 베트남에서 북미 간 의전과 경호 문제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날짜와 관련된 그리고 1박 2일과 관련된 의미를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베트남 장소와 관련된 의미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베트남으로 장소가 결정된 데에는 비하인드 뉴스가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제의한 측은 미국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이런 베트남 제의를 일단 받고 베트남 받고 그리고 하노이를 내놨습니다. 오케이, 베트남은 좋다. 그러나 장소는 하노이시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하노이를 안 받았습니다. 하노이 말고 다낭에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로요. 베트남으로 선택된 배경을 알려드릴 터인데 그 배경을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그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 더 과거 기억을 좀 되살려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베트남의 과거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베트남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횟수로 따지면 12년 동안 미국과 전쟁을 치른 나라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우리 한국 사람이면 기억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베트남은 전쟁이 끝난 후 종전 후 2년 만에 캄보디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1986년 개혁 개방 정책인 이 도이머이 정책, 한국말로 한다면 이제 쇄신 정책을 채택했고 1994년 결국 미국의 경제 제재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두 나라는 종전 20주년이던 지난 1995년 국교를 정상화했고 현재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성공적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확정된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낭이 개최 도시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베트남 현지 상황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다낭은 강과 바다를 끼고 있어서 보안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정상회담이 준비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정상들의 숙소로 거론되는 호텔들은 이번 달 말까지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접근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한 호텔은 미국 국무부에서 객실 여건과 준비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 government will send the document, the guidance, how to do, how to manage, and at the same time we will work with the embassy.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취재진이 하노이 시내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베트남 국가 컨벤션 센터와 국회 건물 등은 일반인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 등이 통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서 베트남 하노이를 국빈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합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신속하게 개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관계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이례적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베트남은 이미 결정이 됐고 그러면은 하노이라는 도시가 될 것이냐, 다낭이라는 도시가 될 것이냐는 아직도 지금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노이를 북한이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하노이는 휴양 도시인데도 그 하노이에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북한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다낭을 선호합니다. 다낭은 지난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곳인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통령 경호 동선 등을 한번 경험이 있어서 모두 파악하고 있는 다낭을 선호하고 짧은 시간에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 단점, 하노이, 다낭 양국이 모두 다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디 결정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전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물밑 움직임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비건이라는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있죠. 스티브 비건이 한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제 오산 공군기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는데요. 바로 평양을 향했는데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한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측과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 측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는 어떤 것일지, 미국 측이 내놓을 상응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미국 정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비건 대표는 현재 북한 측 협상 파트너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등과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올릴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표와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만큼 2차 회담에서는 양측 모두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미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지만 주요 핵시설 폐기 등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자는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양측은 우선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 내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와 검증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폐기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등 관계 개선 조치를 언급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로서는 종전 선언은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빅딜 협상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얼마나 진전된 플러스 알파 조치를 내놓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비건 대표가 내일까지 북한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힘겨운 실무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중요합니다. 그 후에 뭐 별다리 변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1차 정상회담 두 사람이 만났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또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는 이유로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 1차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건너가서 악수만 하고 돌아선 후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거 없지 않느냐, 빈손 악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좀 다릅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번에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를 되짚어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빈손으로 끝났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해 송환 등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서 2차 회담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또 한 차례 연기되는 변수도 있었지만 결국 다시 성사된 것입니다. 자, 1차 회담 이후 지난 8개월을 짚어봤습니다.
70년 적대 관계를 이어온 북미 정상이 세기의 악수를 나눕니다.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속빈 강정이란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에는 변화의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합의대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합니다. 유해는 지난해 8월 1일 미국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미국의 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다시 서먹해진 관계 속에 2차 정상회담이 추진됩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습니다. 지난해 8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갑자기 취소되면서입니다. 11월로 예상됐던 북미 2차 정상회담도 역시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지난달 스톡홀름 남북미 회담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형태의 협의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공적인 북미 대화 그리고 우리 남북 간에도 다 잘 이루어지길. 남북미 실무자가 만나 사실상 합숙 협상을 한 끝에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가 사실상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가 가장 중요하죠. 물론 미국 쪽에서는 자꾸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했다. 여기다 핵만 장착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불편하고 살짝 겁도 하는 게 사실이겠죠. 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모종의 협의를 하고 빅딜을 이뤄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미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직결되는 것인데 이 한반도와 평화와 직결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20분 동안 뉴스를 해드렸는데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잘못하면 이 코리아 패싱 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가 좀 긴밀하게 움직여서 코리아 패싱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후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만약 미중 정상회담까지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베트남으로 건너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한다까지만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미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 역사를 씻어내는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 때처럼 선언적 선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번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고받는 뭔가가 나오기를 기대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등을 실제로 폐기하는 조치를 이행을 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해서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방식의 단계적인 조치를 협의하는 방식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제 막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것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목표로 남북미 모두 추진은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볼 때 그리고 또 현재 평양에서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종전선언까지 가기는 시간상 좀 촉박하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 장소가 베트남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정인 겁니다.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까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베트남으로 건너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미가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까지만 결정됐고 나머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So many nights I'd sit by my window waiting for someone to sing me his song. So many dreams
I love you. Never again to be all alone. And you light up my life.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You light up my days and fill my nights with song. You light up my life.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You light up my days and fill my nights with song. It can't be wrong, and it feels so right, 'cause you light up my 옷깃 스치는 인연, 맺을 사이도 없이 사람들은 무엇에 그리 바쁜 것일까요? 그런 당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길거리 식사에 나의 시간을 맞바꾸고 눈과 귀, 혀를 자극하는 맛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우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이 선물하는 내 몸의 변화, 일홈생식. 우리도 위코리아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위코리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국경장 주민 사이에서 인기 많죠. 재밌는 프로가 많아서 좋아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파스타 맛이. 여러분은 위코리아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꼭 듣게 됩니다. HD 고음질로 즐기는 위코리아. 광고를 줄여 깔끔한 방송. 알차고 다양한 편성.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위코리아 라디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 CST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 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TP 골드 효과는 혈액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2019년 2월 6일) 수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 오전에 구름 끼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기온이 50도대로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3, 4도가량 오르겠고요. 내일도 3, 4도가량 낮 기온 오르면서 60도 초반의 기온 보이다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시 기온 떨어지면서 50도 중후반의 낮 기온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리버사이드의 낮 최고 기온은 52도, LA와 산타모니카는 60도, 그 외의 지역은 55도에서 58도고요. 밤 최저 기온은 샌디에고와 산타모니카가 44도, LA 42도, 그 외의 지역은 35도에서 39도 보이겠습니다.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0도, 목요일 63도, 토요일 60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Speaking of fact-checking, CBS
팩트 체킹이라고 얘기했죠. CBS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국정연설과 관련해서 팩트 체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Speaking of fact-checking, CBS News was fact-checking the president during his address, along with the Democratic response.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끝나고 나면 각 언론사가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팩트 체크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게 더 이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방의회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국내 정치, 사회, 또 경제 현안과 외교, 안보, 이민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이 팩트 체크를 가동한 결과 이전에도 근거가 없거나 또는 과장된 발언을 한 전력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연설에서 이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AP통신과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CBS 등도 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언론사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각 언론사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좀 편향되게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숫자와 함께 팩트 체크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팩트 체킹입니다. 국경 도시인 텍사스주 엘파소는 과거 범죄율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였다. 이제 강력한 장벽이 있어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가 됐다라는 이것은 거짓으로 판단됐습니다. 엘파소의 강력 범죄가 절정을 이뤘던 것은 1993년이었고 이후 2006년까지 34%나 감소했고 또 2008년에는 비슷한 규모의 20여 개 도시 중 두 번째로 범죄율이 낮았습니다. 장벽 준공은 범죄율이 낮아진 후인 2009년이었습니다. 자, 다음 팩트 체킹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셀 수 없이 많은 미국인이 불법 외국인 범죄자에게 살해당한다. 이것은 근거 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범죄 용의자 체포 통계에 국적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믿을 만한 통계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토 연구소의 지난해 연구 결과를 보면 합법,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보다 유죄 선고를 덜 받는 경향을 보였고 또 1990년 이후 불법 체류 증가와 함께 강력 범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또 미국의 경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취임했을 때보다 미국 경제는 지금 2배 빠르게 성장 중이며 세계 어떤 지역보다 경제가 매우 뜨겁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는 과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례 없는 호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연율 3.4%,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분기 1.8%의 2배에 가까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연율 3.8%도 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었을 뿐 1990년대 후반 4년 연속 4%를 넘어선 때와 비교를 해보면 전에 보기 어려운 호황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기 후에 회복기를 보냈던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미국 경제가 이 3개 분기에 걸쳐서 성장률 4%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봐도 성장률 3.4%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이 호황기다라고 말한 그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자화자찬이며 과장됐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말해줘. 나에게 사실을 말해줘. 이제 앞으로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숫자를 근거로, 사실을 근거로, 팩트를 근거로 연설을 해서 이 언론사로부터 이 팩트 체크를 통해서 거짓이다, 과장이다, 자화자찬이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말입니다.
내 사랑은 너무 약속했어 울고 있어 나의 가슴 속에 bitter mess up here in the northwest corner of Hoffman Estates. It just stopped pouring a little while ago, but yet ice is beginning to form. And if you walk outside here near Higgins and 네, Sutton ice is beginning이라고 얘기했죠. 시카고에는 지금 얼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But I can tell you, up north, it's even worse. Outside here near Higgins and Sutton Road, it is a cross between a splash and a crunch. But I can 바닥을 tell you, 툭툭툭 발로 쳤습니다. 화면이 비쳤는데요. 바닥을 발로 툭툭툭 리포터가 치니까 얼음 깨지는 소리 비슷하게 났습니다. 얼음 눈이 내려서 바닥이 스케이트장처럼 빙판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에 이번에는 얼음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극 한파로 타격을 입은 시카고 일원에 아이스 스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시카고와 일리노이 동북부 일대에 아이스 스톰 얼음 폭풍 경보를 발령하고 오늘까지 얼음비와 진눈깨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로 인해 도로에 1cm 두께의 얼음이 쌓여 운전이 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무거운 얼음으로 인해서 전선이 끊어져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고 큰 나뭇가지들이 무거운 얼음에 견디지 못해 부러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도 무겁지만 눈 말고 눈얼음, 즉 얼음이 쌓이게 되면 예를 들어 0.6cm의 얼음눈만 쌓여도 무게는 무려 3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은 시카고 그리고 일리노이 동북부 일대 주민들에게 오늘까지 가능한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세계 유명 명품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한인들에게 색다른 쇼핑 공간을 제공했던 로랜드가 본사를 토렌스로 이전합니다. 로랜드에 따르면 올림픽과 사옥 및 LA 매장을 이달 말 문을 닫고 본사는 토렌스로, 오프라인 매장은 플러튼으로 각각 이전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로랜드가 소유 운영하고 있던 실내 면적 18,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올림픽 사옥 건물은 한인 투자그룹에게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미 로랜드 매니저는 올림픽 매장이 로랜드를 상징했던 것만큼 직원이나 고객 모두 아쉬움이 없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LA 매장 이전에도 불구하고 플러튼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통해 변함없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인사회의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로랜드는 올림픽 매장 이전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대대적인 이전 세일을 실시합니다. 네, LA 지역의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교회 건물을 두고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LA 수피리어 코트 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소속 장로 3명, 최규, 민양식, 조광한 장로 등 3명이 전영복 담임 목사를 비롯한 이사회 장로 2명에게 교회 재정에 대한 회계감사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담임 목사와 당회 격에 해당하는 이 이사회가 단기 대출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담임 목사와 2명의 장로가 교회 측에는 통보하지 않고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교회 건물을 담보로 20만 달러의 대출을 무단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대출의 조건을 보면 90일 동안 대출을 갚지 못하면, 즉 월 페이먼트를 갚지 못하면 이게 90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교회 건물을 채권단이 가지고 간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교인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 담임 목사 측은 일부 교인들이 터무니없는 근거로 제기한 소송이다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일부 쟁점을 두고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이번 소송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한편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는 국제 오순절 성결교단 소속으로 지난 1977년에 설립됐습니다. 국제 오순절 성결교단 한인 지방 총회 중에서는 규모 있는 교회로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가 꼽히고 있는데 한인 교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전영복 목사는 지난 2017년 9월에 취임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법적 흡연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하와이 주의회가 오는 2024년까지 주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하와이 주의회는 오는 2020년부터 법적 흡연 연령을 현행 21세에서 30세로 올리고 이후 매년 40세, 5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해 오는 2024년에는 100세 이상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실제 통과돼 시행될 경우 해당 연령 기준 이하의 하와이 주민은 주내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담배를 가지고 하와이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자담배나 시거 등은 제한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폭발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텍사스주 타런트 카운티 검치소는 윌리엄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24살의 남성이 전자담배 폭발에 따른 경동맥 파열로 지난달 29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시소 측은 사인은 뇌경색과 탈장인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전자담배 장치의 파편이 목 부위에 박힌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 폭발 사고는 2009년부터 16년까지 200여 차례 보고됐지만 전자담배가 폭발한 것은 200여 차례였지만 사망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지난해 5월 플로리다주의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전자담배 폭발에 따른 사망사고가 먼저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행법상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요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에도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7, 80대 젊은이들 못지않게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보도를 들어보시면 이분들이 절대 7, 80대로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현행법상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요즘 활발합니다. 고령화 시대에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에도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 70대, 80대의 젊은이들 못지않게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과연 7, 80대로 보이고 또 느껴지시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마을회관 밖으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들의 신명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빨래도 하고 일도 하고 겸사겸사 공짜로 가세. 7, 80대 할머니들이 중심이 된 빨래터 합창단인데요. 여기서 막내는 65살입니다. 저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못 들었는데 지금 이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공부를 위해 모였다가 합창단까지 만들어졌다는데요. 한글 공부만 하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빨래터에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시고 부르던 노래들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이렇게 합창단을 만든 거죠. 일주일에 2번 마을회관은 할머니들의 무대가 됩니다. 가사와 이어진 극도 곁들여지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아직도 빨래도 안 빨면 벌레네 줄때 얼른 해라. 죄송합니다. 얼른 할게요. 어휴, 이렇게 올라 빠진 것도 며느리라고. 얼른 해라. 고된 시집살이를 소재로 하거나 첫사랑 얘기도 있습니다. 한마을의 술만이 뒷마을의 영팔이 열일곱 열아홉 천여 정답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눈이 마주쳤네. 7살, 8살 요래 못쓸 때 거는 안 잊어버리잖아. 전부 내가 그 받는 거 그걸로 기억해가지고 노래가 됐다 합니다. 이런 노래의 주무대는 마을의 명소인 100년 된 빨래터. 양쪽에 엄마들이 앉아서 수다도 떨고 아빠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도 보면서 빨래를 이리 시키면은 마음에 단기가 있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딱 한 게. 소 몰고 애기 업고 머리
머리엔 또 바구니 이고 이래가 댕겼다 갈게로. 낮에는 뭐 심어야지, 뭐 밥 내야지, 뭐 밤에는 또 빨래하고 뭐 이랬어. 발레터 합창단 소문이 퍼지다 보니 이제는 각종 대회, 행사 등 바빠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노래도 같이 하고 무용도 같이 하고 이래 나이 많아도 이어서 받아준다면 저들은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벼락에 곱게 그려진 시가 눈길을 끄는 마을엔 시인 할머니들이 삽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시켜준다기에 별 생각 없이 마을회관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 하면서 그래 이제 놀기 삼아 가보자 하면서 나왔지.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생애 처음 써본 시가 됐습니다. 글을 써가 올랐고 이제 숙제를 내니까 쓰다 보니까 12시까지 그래서 영감님이 옆에 자면서 불 끄라고 나는 글을 입을 뒤집어 쓰고 시가 뭔지도 몰라 일단 주변의 모든 것을 소재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밥상이 몇십 년이 되었는지 너무너무 허름하다. 조금만 의지하면 찌그러져 넘어가네. 나이로 말하자면 70대가 된 것 같다. 어느덧 발간된 시집만 3권. 시는 이제 할머니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84살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아들이 이렇게 액자도 만들어주고요. 좋다하지. 하도 잘 써서. 그래 좋은 게를 그래 아들들 저런 몇 줄에라도 맹걸고 했지. 6년 전부터 다닌 마을 학교가 생애 첫 학교입니다. 문 앞에다인가 봐. 학교 가려고 막 방에서 울고 막 이렇게 싸면서 밤에 누자면 간 게 엄마가 혼입을 저런 걸 가오디 널름싸가 눈에다 집 던지더라고 마당에. 시 한 편 쓰려면 젊은이들도 쉽지 않은데요. 할머니들의 소재는 어디서 나올까요?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게라 나는 뭘 알아야 쓸 게 있지. 그래 나 어제 감자는 진짜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어제 감자를 많이 했는데 그걸 써야 되겠다. 손자 손녀 11명의 73살 임정숙 할머니. 이번 설날용 시는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설날. 온 가족이 모이겠죠. 손녀, 손자들 당신 사진 쳐다보며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제잘되다가 제 집에 돌아가니 혼자 남은 나는 겨울 날씨만큼이나 추웠어. 그래도 옛 추억 생각해보면 따뜻하게 대해준 당신 고맙기도 해서 금방 마음이 풀리네요. 현재 7곡분의 할머니 시인은 400여 명. 이들의 도전을 담은 이야기는 다큐 영화로도 만들어져 이번 달 개봉 예정인데요. 할머니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70세가 넘어가지고 80미짜리 깔아놨어도 새로운 일이 생긴다면 뭐든가 할 수 있는 의욕이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70대, 80대에 시작한 일로 제2의 전성기를 만들고 있는 할머니들. 지금 이 시간 설 연휴 함께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도전 한번 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한 7, 80대 그분들을 감히 젊은 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너머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태양 같은 젊은
젊음의 희망을 마시자. 영혼의 불꽃 같은 숨결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강산의 꿈들이 우리를 부른다. 이 시간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그 자녀의 공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책상에 앉아서 눈으로만 공부해서 많이 답답하시죠? 수학 문제를 풀어도 눈으로 풀고 단어를 외워도 눈으로 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조용해서 살짝 가보면 벌써 꾸벅꾸벅 졸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정말 화가 나고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또 워낙 그 컴퓨터를 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공부하셨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셔서 너 공부할 때 손으로 쓰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공부를 하라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하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네, 공부 방식이 인종과 문화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것들이 학문적인 어떤 성과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각 나라 입시 제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부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입시 형태나 교육의 특성을 잘 알고 입시 형태에 맞춰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 방식을 좀 자주 언급을 할 만큼 어린 나이부터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런 한국 교육 현실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중국도 사실은 예외는 아닌데요. 중국의 경우는 농부가 되어도 대학은 나와야 되고 또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돈 벌기가 아주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또 학생들은 그렇게 매일 기계적으로 거의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도 그것을 좀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죠. 미국은 창의력이 중심이 되는 교육, 또 참여와 다양한 토론회 위주의 수업이나 또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워크나 또 다양성을 배울 수 있도록 주로 학교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또 중학교 때부터 수학과 영어 수업을 학생의 실력에 따라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도전 의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각 학년별로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수업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거의 매일 있는 퀴즈나 숙제들로 인해서 또 학생들이 좀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꾸준히 학습을 하고 또 성실성도 길러줍니다. 다양한 과외 활동, 음악이나 운동, 그 밖에도 클럽 활동 등을 통해서 또 리더십을 연습시키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듯 부모가 먼저 미국 교육과 또 문화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고 현재 미국에 맞는 공부 방식을 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교육 방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입식이나 어떤 암기식의 공부보다는 또 토론과 팀워크 그리고 리더십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교육 제도에서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인지, 또 자녀에게 또 부족하고 배워야 할 그런 공부 방식은 무엇인지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고 잘 지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두근거렸지. 네, 뉴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